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그 순간 할머니는 이유도 묻지 않고 목숨 걸고 뛰었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 집안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도대체 누가 할머니 집에 들어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주신 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7분 디지털 시계의 붉은 숫자가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옥분 할머니는 얕은 잠 속에서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노인의 본능이 온몸에 경보를 울리고 있었죠. 낡은 이불 속에서 할머니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수도관에서 새어나오는 물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지나가는 소리.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소리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보통 때와 달랐습니다. 급하고 절박하고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침대 옆 스탠드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는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을 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낡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한옥분 할머니.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옥탑방 세입자인 윤수진 양이었습니다. 27살 젊은 처녀가 새벽에 이렇게 다급하게 부를 리가 없었죠. 수진 양은 6개월 전부터 할머니 집 옥탑방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처녀였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직전 복도 반대편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열쇠로 조심스럽게 여는 소리.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열쇠를 가진 사람은 딱 한 명, 아들 한도연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5년 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아들에게 예비 열쇠를 준 적이 있었죠. 엄마, 혹시 쓰러지시거나 하면 내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아들의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강남에 살았고 이렇게 새벽에 올 이유가 없었죠. 아니, 설령 온다 해도 전화를 하거나 초인종을 눌렀을 겁니다. 이렇게 몰래 열쇠로 문을 여는 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나오세요. 빨리요. 수진 양의 목소리가 더 다급해졌습니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수진 양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맨발에 슬리퍼만 걸치고 있었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빨리, 지금 도망가야 해요. 수진 양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하는 경첩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발소리.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수진 양을 따라
뒷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74세 노인이 달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달렸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지팡이도 내팽개치고 슬리퍼도 한 짝 벗겨진 채로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없어. 분명 침대에 있었는데.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아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 양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뛰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고 할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게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 한쪽에 쌓여있는 쓰레기 봉투 냄새, 축축한 하수구 냄새,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들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이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적어도 누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기를 지켜야 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골목을 돌고 돌아 폐가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네에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오래전에 철거 예정이었다가 방치된 집이었죠. 두 사람은 폐가 뒤편에 숨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헐떡였고 수진 양은 골목 입구를 경계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숨을 고르고 나서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니? 젊은 여자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젯밤에 우연히 들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통화하는 거. 수진 양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말이었죠.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에 할머니를 사고로 위장해서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기 때문이죠.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들이? 내 아들이? 30년을 키운 그 아들이 나를?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 양이 할머니를 붙잡았지만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는 사이 골목 입구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골목길을 비추며 주변을 훑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찾는 포식자처럼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였죠. 수진 양이 할머니의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두 사람은 폐가에 무너진 벽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가 그들이 숨어 있는 곳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빛이 지나가는 순간 두 사람은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졌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소한 4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두 소리, 운동화 소리, 여러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한도연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뭔가 차갑고 계산적이고
거짓으로 가득한 음성이었죠. 마치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폐가에 깨진 벽돌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선아리가 있었고 그 뒤로 2명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마치 장례식에 가는 사람들처럼. 며느리의 얼굴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묘하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온화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롭고 차가운 표정이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죠. 눈은 가늘게 찡그려져 있었고 입술은 얇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안에 없어. 어디 간 거야?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더니 말했습니다. 형님, 일이 틀어졌습니다. 목표물이 사라졌어요. 목표물, 그 단어가 할머니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목표물이라고 부르다니. 74년을 살면서 자기가 누군가의 목표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을 수색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은 2명의 남자에게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골목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쓰레기통 뒤 주차된 차 및 골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할머니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해. 보험 기간이 내일까지라고 놓치면 우리 다 끝이야. 5억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보험 기간? 할머니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6개월 전 며느리가 권했던 보험. 어머니, 만약을 대비해서 좋은 보험 하나 들어두세요. 제가 비용은 다 낼게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며느리가 효심이 깊다고 생각했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 시어머니 보험까지 들어주니. 하지만 지금 들으니 그게 다 계획이었던 겁니다. 할머니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기 위한 치밀한 계획. 6개월을 기다린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보험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의심을 덜 받는다고 들었으니까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리야, 이러다 일 커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하자. 다른 방법? 당신 빚 5억 어떻게 갚을 건데? 당신 회사 망한 거 숨기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전 남편들처럼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습니다. 전 남편들? 할머니는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재혼이라는 건 알았지만 남편들이라니? 복수형이라니? 아들이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아무도 없어. 새벽 4시인데 누가 있겠어. 어서 찾아. 멀리 못 갔을 거야. 늙은이가 얼마나 빨리 가겠어.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늙은이. 며느리는 항상 어머니라고 불렀었는데 본심은 늙은이였던 겁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쪽에는 없습니다. 며느리가 혀를 찼습니다. 즉, 어디로 간 거야? 집안을 다시 확인해봐. 혹시 어디 숨어 있을지도 몰라. 남자들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명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집 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뒷문? 그럼 그쪽으로 도망간 거네. 며느리가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못 들어가서 그래. 내가 먼저 가서 약 먹이라고 했잖아. 미안해, 나도 처음 하는 일이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그 떨림이 양심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들킬까봐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목표물이 도망쳤어요. 네, 뒷골목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사람 더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일단 차로 주변을 돌아봐. 늙은이가 멀리 못 갔을 거야. 찾으면 바로 연락해. 네 명이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걸렸고 검은 제네시스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테일 라이트의 붉은 불빛이 점점 멀어졌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폐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니. 할머니. 수진 양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젊은 여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패가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할머니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 오늘 밤에.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마 죽었을 거야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떡하시려고요? 수진 양의 물음에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수진 양이 들었다는 통화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가야 할까요? 하지만 74세 노인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친척도 별로 없고 친구들도 다 나이가 많고 돈도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300만 원 정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수진 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오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저희 오빠가 사립탐정이거든요. 이런 일을 전문으로 다뤄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수진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탐정? 내 오빠가 이런 사건들 많이 해결했어요. 부정 배우자, 보험 사기, 실종 사건. 할머니,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지금 할머니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양은 할머니를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 오빠라면 믿어볼 만했습니다. 그래, 연락해보렴. 수진 양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오빠, 나야 미안한데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응,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짧은 통화 후 수진 양이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온대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두 사람은 폐가에서 나와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보였고 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림 3-1.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오래된 사진첩이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갓 태어난 아들 도연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빨갛고 주먹만 한 얼굴로 울고 있는 아기. 할머니의 손가락이 그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한쪽 귀퉁이에는 연필로 휘갈긴 글씨가 보였습니다. 1983년 5월 15일, 우리 도연이. 할머니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산통이 20시간이나 계속됐고 남편은 병원 복도에서 담배를 태우며 기다렸었죠. 아기가 처음 울음을 터뜨렸을 때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었습니다. 이렇게 작았는데 언제 이렇게 컸을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수진 양은 말없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2014년 겨울,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었죠. 엄마, 내일 여자친구 데리고 갈게. 점심 준비해줘. 할머니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갈비를 사고 나물을 사고 과일도 샀습니다. 월세 낼 돈을 아껴서 장을 봤었죠. 좁은 부엌에서 할머니는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오후 2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아들과 함께 예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아리였죠.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아리라고 합니다. 나리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에 감동했었죠. 요즘 젊은 여자들은 예의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나리는 달랐습니다. 식사 내내 나리는 할머니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반찬을 집어다 드리고 물도 따라 드리고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설거지까지 자청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아이고,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아니에요. 저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요. 그 말에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졌었습니다. 얼마나 착한 며느리를 만났는지. 그날 저녁 아들과 나리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연이에게 이렇게 좋은 여자를 보내주셔서 결혼 후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해오거나 좋은 옷을 사다 주거나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죠.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녀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하지만 변화는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2년 차가 되자 나리의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달에 한 번. 3년 차에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죠. 그리고 올 때마다 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낡지 않으세요? 팔고 좋은 데 가시죠. 어머니, 요양원 좋은 데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어머니, 생활비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도연이 회사가 요즘 어려워서.
할머니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자기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이 날카로워졌죠. 특히 작년부터는 아들까지 달라졌습니다. 엄마, 나리 말이 맞아. 이 집 팔고 요양원 가는 게 나아.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조금만 이해해줘. 할머니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힘들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하루 두 끼만 먹고 전기도 아껴 썼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안 틀고 이불을 두 장 덮고 잤죠. 그러던 6개월 전 나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보험 하나 알아봤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들어두세요. 비용은 제가 다 낼게요. 보험? 난 이제 늙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효도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말에 감동해서 보험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리가 챙겨주는 게 고마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죽음의 계약서였던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첩을 덮으며 수진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뭘 잘못한 걸까?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30년을 키웠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자식이 자기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죽이려 한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수진 양이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젊은 여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혹시 또 아들이? 하지만 수진 양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희 오빠예요.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태경, 수진 양의 오빠였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그는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윤태경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오빠고 사립탐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인사하려 했지만 태경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며느님 성함이 선아리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재혼이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질문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대답했죠. 네, 나리가 전에 결혼했다가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와 수지는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고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한참 후 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할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신문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태경이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기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30대 남성 익사. 아내가 보험금 3억 수령. 사망자 이름은 김철수, 당시 32세.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이 선아리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경은 계속했습니다. 2011년 기사입니다. 대전에서 사업가 추락사. 아내에게 보험금 5억 지급. 사망자 이름은 박민호, 당시 38세. 아내는 역시 선아리.
수진 양이 입을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멈추지 않고 계속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울 강남에서 IT 회사 대표 차량 사고사. 사망자 이름은 정우진, 당시 41세. 보험금 7억이 아내에게 지급됐는데 그 아내가 선아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선아리는 할머니 아드님 한도현 씨와 재혼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연이도. 할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태경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프린트된 종이 뭉치였죠. 제가 오늘 새벽에 몇 군데 조회를 해봤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한도연 씨, 작년에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빚이 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건 알았지만 망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며느님 선아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 이용했죠. 아드님에게 이렇게 제안했을 겁니다. 당신 어머니 보험 들게 하고 사고로 처리하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태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할머니가 6개월 전에 가입하신 보험입니다. 사망보험금이 10억입니다. 수익자는 도연이와 나리.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는 연쇄보험 사기범이었고 아들은 빚 때문에 그 공범이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죽이고 10억을 받아서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하려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 이 보험은 내일이 가입 6개월째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보험은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하면 면밀한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조사가 덜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선아리는 항상 6개월을 기다렸던 겁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 양이 급히 물을 가져왔지만 할머니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잡을 수가 없었죠. 내 아들이 정말. 할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죠.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결혼할 수 있게 모든 걸 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니. 돈 때문에, 10억 때문에. 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도연이가. 할머니, 그 사람은 할머니를 죽이려 했어요. 수진 양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74년을 산 노인에게 자식은 그저 자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무리 배신을 해도 자식은 자식이었죠. 태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 그들이 직접 범행을 자백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평소처럼 지내세요. 그럼 그들이 다시 올 겁니다. 우리는 집안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고 모든 걸 기록하는 거죠. 그건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위험해지면 즉시 들어가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시 그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한다는 게. 하지만 이대로 도망만 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했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의 집은 조용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윤태경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손에는 작은 기계가 들려 있었고 그것으로 벽과 천장을 이리저리 훑고 있었죠. 할머니는 부엌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일단 이 집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관문은 여기, 뒷문은 저기, 방은 2개. 태경은 노트에 빠르게 메모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수진 양은 오빠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두 남매는 이런 일에 익숙한 듯 척척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집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죠. 벽지에 얼룩 하나하나, 바닥에 삐걱거리는 부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처음 보는 집 같았습니다. 아니, 이제 이 집이 전쟁터가 될 거라는 생각에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거실에 카메라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태경은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들을 꺼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렌즈였죠. 그는 사다리를 가져와 거실 천장의 조명 근처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조명 갓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서 절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건 광각 렌즈라서 거실 전체가 다 찍힙니다. 그리고 음성도 녹음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런 작은 기계로 모든 걸 녹화할 수 있다니. 2번째 카메라는 부엌 선반 위에 설치되었습니다. 컵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놓으니 정말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휴대폰으로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화질도 선명하고 각도도 완벽합니다. 이제 방에도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방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옷장이 먼지 쌓인 상자 옆에 놓으니 정말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드릴게요. 태경은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펜처럼 생긴 물건이었죠. 이게 뭐죠? 녹음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녹음기가 아니라 특수 제작된 거예요. 15m 안에 모든 소리를 선명하게 녹음합니다. 그리고 태경은 펜의 끝부분을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켜고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배터리는 48시간 지속되고요. 할머니, 이걸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며느님이나 아드님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켜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가볍고 작았지만 이것이 자기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태경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설치한 카메라들의 화면이 모두 떠 있었습니다. 거실, 부엌, 방이 한눈에 보였죠. 할머니, 이제부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수진 양도 옆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단 할머니는 오늘 저녁에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네. 그럼 또 그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옥탑방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위험해지면 즉시 들어가겠습니다. 태경은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앱을 보세요. 비상 버튼입니다. 할머니 휴대폰에도 같은 걸 설치해 드릴게요. 이걸 누르면 저한테 즉시 알림이 갑니다. 그럼 10초 안에 집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다시 그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특히 새벽에 봤던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수진 양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죠?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머니는 평생 도망 다녀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다른 사람을 해칠 거예요. 태경이 덧붙였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습니다. 선아리는 이미 3명을 죽였어요. 할머니가 4번째가 될 뻔했죠. 우리가 막지 않으면 5번째, 6번째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를 끌어올렸습니다. 74년을 살았습니다. 가난도 겪었고 남편의 죽음도 견뎌냈습니다. 이번에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태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할머니. 그럼 이제 구체적인 작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경은 노트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일단 할머니는 오늘 저녁 8시쯤 집에 돌아가세요.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고 TV를 보시고 9시쯤 잠자리에 드세요. 그럼 그들이 움직일 겁니다. 어떻게 아시죠? 선아리의 패턴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녀는 항상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약을 먹이거나 사고로 위장하거나, 그리고 보험 기간이 내일까지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반드시 올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오면 할머니는 평소처럼 대하세요. 놀라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반가워하세요. 아이고, 도연아, 나리야, 이 밤에 왜 왔니?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요? 대화를 유도하세요. 특히 보험 이야기를 꺼내세요. 그러고 보니 네가 들어준 보험 내일이 딱 6개월이네. 이렇게요. 그럼 그들이 반응할 겁니다. 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세요. 그럼 그들은 당황해서 실수를 할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선아리는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추궁당하면 오히려 자랑하듯이 자백합니다. 그래,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넌 모를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태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을. 아닙니다. 할머니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겠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에요. 마지막까지 내가 확인해야죠. 수진 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존경합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입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색 조끼에 회색 바지, 그리고 낡은 가디건, 머리를 단정히 빗고 얼굴에 로션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태경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카메라 3대 모두 작동 중. 녹음기 배터리 풀 충전. 비상 버튼 테스트 완료. 좋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작은 귀걸이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카메라예요. 할머니가 보시는 각도가 그대로 녹화됩니다. 그리고 저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수진 양이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꼭 무사하셔야 해요. 고맙다, 수진아.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자기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왔던 그대로였습니다. 이불은 흐트러져 있었고 식탁에는 어젯밤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냄새가 시큼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날씨 예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귀는 문 쪽을 향해 있었고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8시, 8시 30분, 9시. 할머니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슬슬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르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사람, 아니 3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속삭이는 목소리. 조용히 해. 아직 자고 있을지도 몰라. 며느리 선아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엄마 방 확인해봐. 아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자는 척을 계속했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규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삐걱 하는 경첩 소리.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물건을 확인하는 듯한 음성이었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좋아, 자고 있어. 지금 하자.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우리 빚 5억 어떻게 갚을 건데? 이 보험금 아니면 우리 파산이야. 당신 감옥 가고 싶어? 하지만 당신 엄마는 이미 늙어서 얼마 못 살아.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우리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 며느리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 가져왔어? 응, 여기 있어. 무언가 병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 소리.
이거 컵에 타서 갖다 드려. 어머니, 물 한 잔 드세요. 이러면서. 그럼 마실 거야. 이거 마시면 30분 안에 심장마비처럼 보일 거야. 고통도 없어. 그냥 자다가 편하게 가시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효도하는 거야.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공포를 삼켰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멈칫했습니다. 누구야?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 양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세요? 할머니 집에 왜 이렇게 늦게? 수진 양은 일부러 순진한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저 옥탑방 세입자예요. 할머니 괜찮으신가 해서. 괜찮으니까 나가요.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 중이에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을 보았고 그 옆에 약병을 보았습니다. 저기, 혹시 할머니 편찮으세요? 상관없어. 나가라니까.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남자 하나가 수진 양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까 새벽에 봤던 검은 옷의 남자였습니다. 조용히 해 말 안 들으면 다칠 수 있어.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진 양이 몸부림쳤습니다. 나요. 뭐 하는 짓이에요? 소음의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연아? 나리야? 수진아?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깨웠어요? 미안해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들렀어요. 이 밤에? 할머니는 일부러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습니다. 어머니, 낮에는 바빠서 못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왔죠. 어머니, 물 한 잔 드실래요? 며느리가 식탁 위에 컵을 집었습니다. 약이 탄 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컵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물 속에 하얀 가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컵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리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가 새벽에 여기 온 거 내가 다 봤어.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있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보험금 타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죽이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왜 어머니를... 그만해. 내가 다 안다고. 네가 전에도 남편들을 죽였다는 것도 알아. 보험금 받으려고.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며느리가 검은 옷의 남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남자들이 수진 양을 끌고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양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할머니, 아들, 며느리, 그리고 한 명의 남자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맞아요. 제가 계획한 거예요. 어머니를 죽이고 보험금 10억을 받는 거.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이 옥탑방년이 끼어들어서 망쳤네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였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아들을 돌봐줄 가정부로만 봤죠. 나리야,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 해줘. 나리야, 도연이 와이셔츠 다려줘.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구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는 쓸모가 없어요. 나이만 많고 돈도 없고 그저 우리한테 짐일 뿐이에요. 어차피 몇 년 더 사나 똑같아요. 지금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오히려 효도죠.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리야,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우리 이야기했으면. 이야기? 소용없어요. 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연이도 마찬가지예요. 마마보이. 항상 엄마한테만 매달려요. 역겹더라고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너도 이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할머니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나도 살고 싶어요. 빚 때문에 매일 독촉 전화 와요. 회사 망하고 집도 빼앗기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나리만이 유일하게 나를 지지해줬어요. 그래서 엄마를 죽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래서 엄마를 죽여? 엄마 제발, 제발 뭐? 이해해달라고? 내가 죽어달라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며느리 편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편히 쉬세요. 우린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아니, 죽이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컵을 집어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고통 없이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어머니, 어차피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가 먹이든 어머니가 드시든 결과는 같아요.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아들 손에.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귀에 달린 카메라도 태경이 모든 걸 보고 있을 거라는 걸 기억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내가 가만 안 둬. 경찰에. 경찰? 증거가 있어요? 어머니 혼자 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와장창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 5명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권총을 겨누며 거실로 진입했습니다. 며느리 선아리는 깜짝 놀라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약이 탄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뭐야? 경찰이 왜?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들 도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벽에 기댔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그들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태경이 경찰들 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태경이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경찰 중 한 명, 계급장을 보니 경이었습니다. 그가 며느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선아리 씨 살인 예비 혐의와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 증거가 뭔데? 우린 그냥 어머니 문병 왔을 뿐이야. 며느리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태경이 노트북 화면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방금 전 대화 내용 전부 녹화되었고 녹음도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타는 장면, 할머니를 협박하는 장면, 그리고 자백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태경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전 남편들 사망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그리고 의문스러운 정황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아리 씨, 당신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결혼을 했고 그중 3명의 남편이 모두 의문사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죠. 우연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경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2008년 김철수 씨 익사, 보험금 3억. 2011년 박민호 씨 추락사, 보험금 5억. 2014년 정우진 씨 교통사고사, 보험금 7억. 그리고 이번에는 한옥분 할머니를 타겟으로 10억을 노렸군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하. 며느리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다 죽였어. 김철수, 박민호, 정우진. 다 내가 계획해서 죽였다고. 그 멍청한 남자들, 날 사랑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보험에 쉽게 가입하더라고. 바보들. 할머니는 며느리의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9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한옥분, 당신도 마찬가지야. 항상 착한 척, 불쌍한 척. 아들한테 매달리면서 우리 결혼 생활 망쳤잖아. 도연이가 맨날 엄마가 어쩌고, 엄마가 저쩌고. 역겨웠어.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 완벽했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옥탑방년이. 며느리가 옆방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경찰관 하나가 방문을 열자 수진 양이 나왔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지만 무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만 없었으면 완벽했어. 나리야, 제발 그만해. 아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닥쳐. 당신도 공범이잖아. 처음엔 반대하는 척하더니 돈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찬성했잖아. 위선자.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희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도연 씨, 당신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네. 아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는 동안 아들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도연아,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엄마,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빚 때문에, 나리 때문에. 변명이지만. 변명 맞아. 네가 선택한 거야. 엄마보다 돈을 선택한 거고 엄마보다 그 여자를 선택한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도연 씨,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당신 아내 선아리는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본명은 정미선. 정과 육범의 사기 전문범입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놀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아니 정미선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선아리는 가짜 이름이야. 정미선은 정가가 있어서 못 쓰거든. 당신 바보같이 진짜로 믿었어? 하하. 아들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9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가짜였다니. 이름도 가짜, 사랑도 가짜,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끌고 나가려는 순간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아들이 멈춰섰습니다. 엄마. 너를 낳고 30년을 키웠어. 네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고 대학 등록금 벌려고 새벽부터 일했어. 그게 다 너 때문이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는 나를 죽이려 했어. 돈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잠시 멈춰섰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에 아들은 더욱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감옥에 가서 반성해.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나와.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할머니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이 아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 아니 정미선도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욕설을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이 늙은이, 죽었어야 했어. 내 인생 망쳤어.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수진 양이 달려와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수진아. 할머니는 수진 양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의 세월, 배신의 아픔, 그리고 안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태경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태경 씨. 두 남매가 아니었으면. 아닙니다. 할머니가 용감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경희가 다가와 할머니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연쇄살인범을 잡았습니다. 정미선의 여죄를 더 조사하면 아마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경희는 서류 몇 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 양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생각할 힘이 없구나.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가 옆에 있을게요. 태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경로당 앞 벤치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같은 동네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옥분이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우리 아들 며느리가. 왜요? 무슨 일인데요? 집 팔라고 그래. 시골에 요양원 가라고. 나는 싫다는데 계속 그래.
박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옥분 할머니는 박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언니, 혹시 요즘 며느리가 보험 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 지난주에 좋은 보험 있다고. 한옥분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언니,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일, 보험 사기 음모,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박할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일을 전문으로 돕고 있어요. 할머니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실버정예 센터 어르신들의 권리를 지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대표 윤태경, 고문 한옥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며느리 행동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박할머니는 명함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옥분아. 정말 고마워. 두 할머니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실버정예 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윤태경과 수진 남매가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수진 양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수진 양은 정식으로 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휴학하고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죠. 오늘 상담 의뢰가 3건 더 들어왔어요. 태경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한테 폭행당하는 할아버지, 두 번째는 며느리한테 재산 빼앗긴 할머니, 세 번째는 보이스피싱 당한 어르신이에요. 다들 힘드시겠네요. 빨리 도와드려야죠.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할머니는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강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할머니는 한동안 우울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고 30년의 세월이 헛되었다는 생각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태경과 수진 남매가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어느 날 태경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일하실래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는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머니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2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가정폭력당하는 어르신, 재산을 빼앗긴 어르신, 사기당한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감사 모임 있어요. 할머니가 도와주신 분들이 다 오신대요. 수진 양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들 잘 지내시나? 다들 할머니 덕분에 새 삶을 살고 계세요. 저녁이 되자 센터 근처 식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준 어르신 15분과 그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옥분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아들한테 맞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 할머니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도요. 며느리한테 빼앗긴 집을 되찾았어요. 한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옥분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다른 분들도 도와드려야죠. 우린 아직 살아있잖아요. 포기하지 맙시다.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74세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옥분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고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